5강 유러피언 유니언 이후 I. 유럽연합 이후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확대. 유럽연합 유러피언 유니언 이후는 단순한 국가 간 협력체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통합을 지향하는 초국가적 기구로 발전해온 독특한 사례이다. EU의 형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경험한 파괴와 갈등의 역사적 교훈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그 출발점이었다. 초기 통합의 핵심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예방하려는 전략에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1951년 설립된 유러피언 콜 언드 스틸 커뮤니티 CSC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CSC는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6개국이 석탄과 철강이라는 군수 산업의 핵심 자원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전쟁 수행 능력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동시에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경제 통합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는 기능주의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협력은 점차 확대되어 1957년 유러피언 에코노믹 커뮤니티 EC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EC는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공동시장 카먼 마켓의 형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는 유럽 경제를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이후 유럽 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EU 통합이 질적으로 심화된 단계로 평가된다. 특히 1992년 체결된 마스트리크트 트리티는 유럽연합의 공식 출범을 의미하며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으로의 확대를 제도화하였다. 이 조약은 경제통화 동맹 에코노믹 언드 마너테리 유니언 EMU의 구축을 통해 단일 통화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동 외교안보 정책 커먼 포런 언드 싱유러티 팔러시 CFSP를 포함하여 회원국 간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는 EU가 단순한 경제 공동체에서 정치적 연합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EU는 지속적인 확대 일라지먼트를 통해 그 범위를 확장해왔다. 특히 2004년 동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가입은 냉전 종식 이후 유럽 질서의 재편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 속했던 국가들을 EU 체제로 통합함으로써 유럽 전체를 하나의 정치-경제 공동체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확대는 EU의 영향력을 지리적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확대 과정은 긍정적 효과와 함께 다양한 도전 과제를 수반하였다. 신규 회원국과 기존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는 구조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정책 조율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증가시켰다. 또한 정치 체제와 역사적 경험의 차이는 EU 내부의 이질성을 확대시키며 통합의 심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EU의 발전 과정은 심화 디퍼닝과 확대 와이더닝이라는 두 가지 축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합의 심화는 제도적 결속과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는 반면, 확대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통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의 역사적 발전은 단순한 지역 협력의 확대를 넘어 국가 주권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경제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제협력과 통합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경험으로 평가된다. II. EU의 제도와 의사결정 구조. 유럽연합 유러피언 유니언 EU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제도 구조에 있다. EU는 전통적인 국제기구와 달리 회원국 간 협력체의 성격과 초국가적 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독특한 정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주권 국가들이 일정 부분 권한을 공유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혼합적 거버넌스 구조, 하이브러드 거버넌스 스트럭처로 이해될 수 있다. EU의 의사결정 구조는 크게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권력 분산과 견제의 원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유러피언 커미션은 EU의 행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집행위원회는 법안 제안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EU 정책 형성 과정의 출발점이 된다. 또한 채택된 정책과 법률을 집행하고 EU 조약의 수호자로서
회원국이 규범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중요한 점은 집행위원회가 개별 회원국이 아니라 EU 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점이다. 이는 초국가적 성격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유러피언 팔러먼트는 EU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핵심 장치이다. 유럽의회는 회원국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이는 EU가 단순한 국가 간 협력체를 넘어 시민 기반의 정치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의회는 이사회와 함께 공동 입법 권한을 행사하며 예산 승인과 정책 감시 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은 EU의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카운슬 오브 더 유러피언 유니언은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각 정책 분야별로 구성되며 회원국 장관들이 참여하여 입법 과정과 정책 결정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특히 이사회는 국가 주권의 관점을 반영하는 기관으로서 초국가적 요소와 국가 간 협력 요소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넷째, 유러피언 코트 오브 저스터스는 EU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EU 법이 회원국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며 회원국 법과 EU 법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EU 법의 우위를 인정하는 판례를 통해 통합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는 법적 통합을 통해 정치-경제적 통합을 강화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제도 구조는 초국가적 권한과 국가, 주권이 상호 결합된 형태로 EU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정책 결정은 단일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소규모 국가들도 제도적 틀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적 거버넌스의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 구조는 동시에 한계를 내포한다.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정책 결정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 간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될 경우 합의 도출이 지연되거나 정책이 최소 공통분모 수준에 머무르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EU의 제도와 의사결정 구조는 통합과 다양성, 효율성과 대표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복합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EU가 단순한 국제기구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공동체로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며 동시에 그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III 무역, 환경, 통합 분야에서의 EU의 정책과 성과 1. 무역 정책 유럽연합 유러피언 유니언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무역에서 핵심적인 행위자로 자리 잡고 있다. EU의 무역 정책은 공통 상업 정책 커먼 커머셜 팔러시 CCP에 의해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이는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에서 대외 무역 협상을 수행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제도는 EU가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국제 무역 협상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EU는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월드 트레이드 오거너제이션 WTO 내에서 규칙 기반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동시에 EU는 양자 및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하며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 캐나다, 일본 등과의 FTA는 EU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무역 다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EU는 단순한 시장 개방을 넘어 환경, 노동, 인권 기준을 포함한 포괄적 무역 규범을 확산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EU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규범적 가치 노머티브 밸류즈를 국제 무역 질서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EU의 무역 정책은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동시에 글로벌 규범 형성을 추구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환경 정책 EU는 환경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행위자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왔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EU 이미션즈 트레이딩 시스템 EU ETS가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제적 유인을 통해
기업의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시장 기반 메커니즘이다. EU ETS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시장으로 평가되며 다른 국가와 지역의 기후 정책에 중요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EU는 유럽 그린딜 유러피언 그린 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산업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EU의 환경 정책은 단순한 내부 정책에 그치지 않고 국제 환경 거버넌스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는 국제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EU가 경제 공동체를 넘어 가치 기반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3. 통합 정책과 성과. EU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단일 시장 싱글 마켓의 구축이다. 단일 시장은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4대 자유포 프리덤즈를 핵심 원리로 하며 이는 유럽 경제를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만드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통합은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경쟁을 촉진하며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EU는 경제 통화 동맹 에커너믹 언드 마너테리 유니언 EMU를 통해 단일 통화 체제를 구축하였다. 유로존 EU와 로지오NE를 중심으로 한 단일 통화는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고 금융시장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통합은 동시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특히 일부 회원국에서 발생한 재정 위기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간 불균형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는 단일 통화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재정 통합과 정책 조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EU는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조기금 스트럭처럴 펀드와 결속기금 코이전 펀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인프라 개발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회원국 간 경제적 균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통합 정책은 EU가 단순한 경제 협력체를 넘어 경제적 연대 에커너믹 살러데러티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통합의 심화가 단순한 시장 확대를 넘어 사회적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EU는 무역, 환경, 통합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과 규범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는 EU가 단순한 경제 공동체를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세계화와 유럽연합 EU의 관계. 유럽연합 유러피언 유니언 EU는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의 중요한 행위자이자 동시에 그 영향을 조정하고 재구성하는 주체로 이해될 수 있다. 세계화는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EU는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우선 EU는 개방적 무역 정책을 통해 세계화의 확산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단일 시장의 구축과 대외 무역 협정의 확대는 국제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가치 사슬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EU는 월드 트레이드 오거너제이션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규칙 기반의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EU는 세계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행위자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EU의 접근은 단순한 시장 개방에 그치지 않는다. EU는 세계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와 규제를 병행하는 조정된 세계화 매너지드 글로벌리제이션 전략을 추구한다. 이는 노동보호, 사회복지, 환경 규제 등을 통해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EU는 규범 권력 노머티브 파워로서의 역할을 통해 세계화의 방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는 무역협정과 정책을 통해 인권, 환경보호, 노동기준과 같은 규범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가치 기반 요소를 결합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EU의 무역협정에는 지속가능성 조항과 노동 기준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경제적 교류를 넘어 규범적 기준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또한 EU의 환경정책은 세계화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 정책은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요구하며 EU는 이러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과 환경보호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를 제시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EU 내부에서도 다양한 도전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의 심화는 일부 산업과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내부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제조업의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이민 문제는 세계화의 중요한 사회적 도전 과제로 부상하였다. 인력 이동의 확대는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회원국 간 정책 갈등과 정치적 논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민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EU 통합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BREXIT는 세계화와 지역 통합 간 긴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국의 EU 탈퇴는 국가 주권 회복과 글로벌 경제 참여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며 동시에 EU 통합 프로젝트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는 세계화가 항상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탈통합 디신터그레이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도전은 EU가 단순히 세계화를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향을 조정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주체임을 강조한다. EU는 경제적 개방성과 사회적 보호, 그리고 규범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EU와 세계화의 관계는 상호 촉진과 긴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EU는 세계화를 통해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EU는 세계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그 방향과 성격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EU의 경험은 세계화가 단순한 경제적 과정이 아니라 정치, 사회, 가치가 결합된 복합적 현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V. 결론 EU 통합의 의미와 미래. 유럽연합 유러피언 유니언 EU는 역사적으로 전쟁의 반복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 출발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 통합 모델로 성장하였다. 이는 단순한 국가 간 협력 수준을 넘어 경제적 통합, 정치적 협력, 사회적 연대를 포괄하는 복합적 통합 구조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EU는 주권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권한의 일부를 공유하고 공동의 규범과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정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EU 통합의 핵심 의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적 실험에 있다. 단일 시장과 단일 통화 체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 통합은 생산성과 교역을 확대시키며 유럽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법과 제도에 기반한 협력 구조는 회원국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EU는 경제와 정치가 결합된 통합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EU의 경험은 국제 협력이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기존의 국제기구가 주로 국가 간 협력의 장에 머물렀다면 EU는 초국가적 권한을 가진 제도를 통해 보다 심화된 통합을 실현하였다. 이는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에서 협력의 심화 디퍼닝과 제도화 인스티튜셔널리제이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EU는 여전히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 재정 정책의 불균형, 이민 문제, 정치적 포퓰리즘의 확산 등이 통합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회원국에서 나타나는 유럽회의주의 UROSCPTICISM는 통합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지정학적 갈등, 기술 혁신 등 다양한 요인이 EU의 역할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의 심화와 동시에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이유는 개방성과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전략과 가치 선택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미래는 통합과 다양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합의 심화는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회원국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접근은 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지만 통합의 효과를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EU는 이 두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EU는 세계화 시대의 협력과 통합이 가지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한계와 복잡성을 함께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EU의 경험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과 제도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하며 동시에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도전적인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EU는 단순한 지역 통합의 사례를 넘어 미래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